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김현진이라고 해요.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할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시절에 저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요즘엔 예단 같은 건 생략하고 실리 따져 합리적인 결혼 문화 만들어 가려는 분위기도 많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저는 1억이라는 거액의 예단을 요구받았고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그 돈을 예단비로 보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몰한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리네요. 예단비를 1억이나 보냈다고 하니 제가 무슨 있는 집 자식으로 곱게 자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막내로 태어나 자랐어요. 제 위로 언니와 오빠가 하나씩 있었죠. 형편도 어려운데 굳이 저까지 자식을 셋이나 낳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 위로 오빠가 있었으니 아들 낳으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낳아주신 부모님께 그 무슨 불경한 생각인가 하실 텐데요. 이제 와서 고백처럼 말하자면 저는 욕심만 많았지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4학년 되니까 가방 바꿔줘. 4학년은 고학년이잖아. 4학년이 누가 이런 가방 메고 다녀? 이건 애들이나 메는 가방이지. 현진아, 4학년 1학기 때까지만 이 가방 메고 다닐까? 당장은 그럴 여유가 없어. 미안해, 응? 이게 뭐야 정말. 내 친구들 다 하는 걸스카우트도 나만 못하는데 이깟 가방도 하나 못 바꿔준다는 거야? 이럴 거면 나 낳지 말지. 못하러 나왔어?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나까지 못하러 나왔냐고. 지금 생각하면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로 끔찍한 말들을 그 어린 시절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생각하면 아찔하고 아득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들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걸 지켜보던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현진아,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라고. 내가 뭐? 내 말이 틀려? 언니는 이게 좋아? 난 정말 싫어. 싫다고. 그러지 말고 언니 가방 너 줄 테니까 그럼 이거 메고 다녀. 그럼 되겠어? 네 가방이 헌진이 주고 나면 넌 어쩌려고 그래. 최근에 가방 새로 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전에 쓰던 가방도 멀쩡하거든. 그 가방 나 달라고 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그러지 말고 현진아, 엄마가 최대한 빨리 새 가방 사줄 테니까 몇 달만 좀 참자, 응? 그러면 안 될까? 엄마, 난 진짜 괜찮아. 그래도 되는 친구야. 그니까 걱정 마. 현진이, 너 그럼 되지? 너 언니 가방 예쁘다 그랬잖아. 에이, 몰라.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주든지. 정말 못된 막내딸이다 싶으시죠?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저 철없는 막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빴던 것 같아요. 어쩜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모진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나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누리지 못하는 게 많았던 저는 그만큼 아쉬운 것도 많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욕심 많은 아이였으니까요. 정말 좋게 말하면 막내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나 언니, 오빠 모두 막내라고 저를 우선으로 배려해 주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받기만 하면서도 저는 늘 부족하다 느꼈고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족함과 결핍이 일상인 환경에서 자라며 더 욕심이 많은 성향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부끄럽지만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반 친구들이 브랜드 옷이며 새 필통, 최신 휴대폰 등을 들고 다니는 게 늘 부러웠고 온통 낡은 것뿐인 저의 소지품들은 부끄럽기 짝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새하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집도 부자인 친구였는데 새 운동화 신고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새 또 새 신발을 산 것을 자랑하는 걸 보고 질투가 폭발했던 겁니다.
심술이 터진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신발을 조용히 가져다가 옥상 위에 숨겨버렸지 뭐예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으니 그런 짓을 저질렀겠죠. 그런데 CCTV 확인으로 저의 범행이 드러났고 결국 저는 교무실에 불려간 데다 엄마까지 학교로 불려오시게 된 거예요. 눈앞이 캄캄했죠. 아유,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현진이가 못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얘가 어린 마음에 그런 거예요.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그 학생 부모님들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운동화조에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 부모님들께서도 이 문제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으세요. 현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현진이가 다시는 그런 일 저지를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현진이, 너 그렇지? 네,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운동화 주인인 친구가 괜찮다고 했다지만 이미 소문이 다 났으니 다른 반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의 눈초리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 때문에 학교에 불려온 엄마의 초라한 모습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후줄근한 모습으로 헐레벌떡 학교로 달려온 엄마는 선생님 앞에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 가르쳐서 죄송하다는 말만 했고 그런 엄마를 교무실 창문 너머로 말썽쟁이 반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었으니 그게 제일 싫었던 겁니다. 현진이 네가 잘못했다는 건 네 자신이 제일 잘할 거야. 지금 이 순간 너 자신이 제일 창피할 거야. 그치? 너 이 순간을 잊지 마. 알아, 안다고. 근데 엄마는 무슨 큰자리 지은 사람처럼. 그리고 학교 올 땐 제발 옷 좀 예쁘게 입고 와. 저 정말 나쁜 딸년이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 듣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제가 부끄럽다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었잖아요. 제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소리 높여 제게 야단치거나 종아리를 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가진 게 없다는 건 저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 무엇보다 이토록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절감했던 거예요. 이런 치욕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제 힘으로 제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그날 저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굳은 각오로 죽어라 공부했어요. 정말 악바리처럼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일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바람에 언니는 대학을 포기했어요. 형편이 어려웠지만 언니도 공부를 웬만큼 잘했기 때문에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언니는 당장 돈을 벌어 생활비 보탤 생각으로 대학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언니를 보며 저는 언니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제 걱정만 했습니다. 뭐야? 언니가 대학 포기했다고 나까지 그러라는 건 아니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난 죽어도 대학 갈 거라고. 내가 생활비 보태면 되니까 너까지 그러라고는 안 해. 대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학 들어가서 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녀야 할 거야. 그건 알지? 현주, 너도 1년 재수한다 생각하고 내년에 대학 가. 장학금 받고 알바하면서 너도 그렇게 대학 다니면 돼. 엄마가 어떻게든. 엄마, 난 일 몇 년 하다가 자격증 딸 수 있는 전문대 진학 생각해 보려고 해. 나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엄마 너무 무례하지 말라고.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깊은 효녀였으니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저는 안 그랬어요. 엄마도 언니도 제게 대학 포기하라 소리 못할 정도로 괜찮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죽을 듯이 공부했고 결국 바라던 대로 이룰 수 있었죠. 제가 언니 같은 착한 딸이었다면 엄마와 언니에게 미안해서라도 대학 낮춰 진학하며 장학금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야 착한 딸이 되는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 기어이 합격을 하고 말았거든요.
나는 장학금 포기하고 더 좋은 대학 간판 딸 거야. 난 멀리 볼 거라고. 장학금 받는 것보다 좋은 대학 나와서 더 잘 사는 게 남는 거 아니야? 너를 누가 말리니? 그래. 대학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 넌 분명 그럴 테지만. 당연하지. 내가 들어갈 땐 장학금 못 받고 들어가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적 장학금 받을 거야. 그러려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할 시간도 없어. 알바할 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 받을 거야. 장학금도 못 받았으면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보태겠다는 소리는커녕 아르바이트 할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겠다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르바이트도 안 했어요.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어디 있나 싶었거든요. 대학 입학 당시부터 제 목표는 단 하나, 무조건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제게 아르바이트는 사치였죠.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해서 몇 푼 버는 것보다 대기업 입사해서 높은 연봉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장학금 못 받더라도 대기업 연봉 받아서 학자금 대출 갚는 게 남는 거라고 말이에요. 사실 대기업 입사라는 게 학점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학점은 기본이고 대외 활동도 부지런히 해서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쌓아야 했어요. 그러니 정말이지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매일 새벽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서 1등으로 입장했고 영어회화 스터디와 코딩 부트캠프도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했어요. 취업 사이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렸고 기업 보고서는 늘 제 가방에 들어있었죠. 누구보다 절박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강의 시간에는 늘 맨 앞줄에 앉았고 교수님의 눈을 피하지 않고 질문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늘 무언가를 읽거나 봤고 동기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서도 대화에 끼지 않고 경제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언젠가 대기업 면접관 앞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나의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날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현진아, 너 스터디 또 하나 더 잡았어? 와, 그럴 시간이 돼? 너 진짜 사람 맞아? 잠은 언제 자냐? 모르는 소리 마. 나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애가 대기업 들어가려면 이 정도로도 부족하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잠 안 자고 살고 싶다. 진짜 할 말을 잃겠네. 네가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빡센 하루를 살면서도 투덜대지도 않는다는 거야. 진짜 존경한다. 존경은 무슨. 너도 나처럼 절박한 처지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 아이, 다 그런 건 아니지. 넌 기죽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네가 할 일을 계획대로 해나가는 거잖아. 진짜 멋있어. 기죽거나 비교할 시간도 없어. 잠잘 시간도 없다니까. 와, 너 같은 애가 대기업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니? 넌 꼭 네가 원하는 거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진심으로 응원해. 저는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악바리로 대학 4년을 보냈어요. 공모전은 무조건 대기업 주관 공모전에만 참여했고 그 결과 졸업 전까지 수상 경력만 5번을 챙겼고 방학마다 기업 서포터즈, 대외 협력실, 전략팀 인턴십 등 무급이더라도 네임드 기업 스펙을 쌓을 수 있으면 어디든 무조건 지원했어요. 교환학생 자격도 따내 한 학기 동안 영국에서 생활한 경험도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이력서에 써넣을 한 줄의 경력을 위해 저는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거죠.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었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 입사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죽을 듯이 기를 쓰고 대기업 입사에 최적화된 스펙을 쌓았지만 졸업하던 그 해에는 아쉽게도 마지막 관문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자칫 낙심하고 세상 혹은 저의 처지를 원망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럴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 보충해서 재도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졸업 후 1년 취업 재수 후 드디어 그토록 소원하던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갈구하던 것, 바라던 것을 이루고 나면 허무감이 밀려왔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뿌듯했고 스스로 대견했고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정말 대견하다. 세상에 대기업 입사가 보통 일이야? 그걸 다 해내고 엄마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려면 바쁘겠어. 아유 그래 현진이 너 정말 대단해. 대기업 노래 부를 때도 저러다 맘대로 안 되고 지치거나 낙담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잘 해내다니 정말 축하해. 봤지? 난 한다면 하는 애야. 맞다 그래. 우리 딸 최고야. 그런데 회사가 멀어서 큰일이야. 출퇴근이 보통 힘든 게 아닐 텐데. 에이 뭐가 걱정이야. 지하철 타고 가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데 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면 지옥철 피해서 그 시간 잘 활용할 수 있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출퇴근 시간에도 무슨 공부를 또 한다는 거야? 그럼 대기업 입사가 끝이 아니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엄마와 언니를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즐겁게 회사 생활을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꼬박 1시간 반씩 총 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도 즐기면서 말이에요. 그 무렵 제게는 늘 행복한 기운이 넘쳤던 것 같아요. 매일이 행복했으니 늘 웃고 있었고 긍정적인 생각들만 가득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쓸 일도 없었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행복이 온다고 말이에요. 제가 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복한 기운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고 저 자신에게도 좋은 일들만 자꾸 일어나게 하는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거든요. 예비 신랑은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 모범적인 단계를 거쳐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에서도 바르고 성실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딱 제가 원하던 이상형의 남편감이었죠.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제 인생 이렇게 순조롭게 피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예랑이의 청혼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박서방, 사람은 너무 좋은데 집안까지 너무 좋아서 좀 벅차다 싶어. 행여 그 집에서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구박이라도 하면 어쩌니? 아유 엄마 걱정 마. 내가 무슨 구박받고 다니래요? 난 어딜 내놔도 끌릴 거 없다고 생각해. 나 스스로 이렇게 당당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 그래. 아유 우리 딸 이렇게 멋진 아이라는 거 박서방만큼이나 그 부모님들도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기만 한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겠다. 내가 뭐든지 마음 먹으면 잘 해내는 거 엄마 알지? 나 예쁨 받는 며느리도 자신 있어. 잘할 거야. 엄마 안심하시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뤄낸 것들을 생각하면 예비 시부모에게 인정받고 예쁘게 보이는 건 일도 아니다 싶었거든요. 그러나 세상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예비 시모를 만나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예비 시모 눈에 저는 그저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에 아등바등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노력한 대가로 겨우 대기업에 들어간 흑수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 비하면 예비 시댁은 너무 화려했거든요. 예비 시부는 교수셨고 예비 시모는 전업주부이나 예비 시모 부친이 대학 교수셨다고 해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본인 신분이 대학 교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 비해 화려한 것이지 사실 그리 대단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더 그랬거든요. 대학 교수. 네, 명예롭고 훌륭한 직업이긴 하죠. 그러나 실상 경제력만 따지고 보자면 예비 시모가 그렇게 어깨에 힘주며 저를 한참 눈 아래로 깔아볼 입장은 아닌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후로 줄곧 식당일 해서 힘들게 고생하며 돈 벌었던 엄마지만 저희 엄마도 이제 엄마 식당을 내서 운영하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반면 예비 시댁 경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예비 시누이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투자를 어찌나 하는지 말도 못해요. 허세, 체면 같은 것에 집착하면서 쓸데없이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분수에 넘치는 지출을 하고 있는 탓에
경제적으로는 결코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시모는 저를 그렇게 얕잡아 보며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공부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 흔한 피아노 학원도 안 다녔니? 아, 참. 아니, 못 다닌 거겠지? 아, 네. 그럴 여유는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땐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언니랑 오빠까지 삼남매였으니까 아유, 피아노 학원 같은 데는 엄두도 못 내고 못 다녔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은 돈 주고 배운다고 그 소양이 갖춰지는 게 아니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아휴. 네, 그러게요. 집안에 음악 전공자가 있다는 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부터라도 관심 갖고 음악 듣기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예비 시누이가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니 그걸 갖고 예비 시모는 물론이고 예비 시누이까지 덩달아 어찌나 잘난 척을 하는지 말입니다. 예비 시누이도 아주 꼴불견이 따로 없었어요. 말이 피아노 전공이지 저는 예비 시누이가 집에서 피아노 치는 모습은커녕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고상한 척을 하고 제 앞에서는 고상한 척을 넘어 잘난 척을 하는 꼴이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어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빌빌거리는 주제의 말이에요. 연주 실력이 그저 그런 것인지 레슨도 제대로 된 걸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대학 동기 중에 동생이 피아노 전공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 동생은 걸핏하면 무슨 연주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비 시누이는 그런 소리 한 번을 안 하길래 제가 맘먹고 그런 거예요. 하도 잘난 척을 하길래 꼴 보기 싫어서 말에 뼈를 심었던 게 맞는 거죠. 아가씨는 연주회 같은 거 안 하세요? 제 친구 동생도 피아노 전공했는데 연주회 같은 거 진짜 자주자주 하더라고요. 언니도 참 그런 자잘한 연주회는 하기보다 못한 거예요. 그딴 건 안 하는 게 낫지. 그럼 아가씨는 궁극적으로 시립교향악단 정도 되는 뭐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언니,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요. 오케스트라는 관현악의 타악기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도 몰라요? 애초에 피아노 전공자는 전임 단원으로 잘 뽑지도 않는다고요. 아, 그래서 다들 독주회를 그렇게 하나 봐요. 아니면 그런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거나. 아가씨는 그런 거 언제 해요? 예비 시누이 실력에 독주회나 협연이 가당키나 한가요? 빤히 알면서도 약 올리려고 모르는 척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게 철딱선이 없는 예비 시누이를 예비 시모는 그저 오냐오냐 하기 바빴어요. 어떻게든 포장 잘해서 시집 잘 보낼 생각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예비 시누이가 꼴불견이라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예비 시누이랑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 문제는 좀 다르잖아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예비 시모는 자기 모임에 저를 불러내어 며느리 부리는 시모 위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결혼하면 시집살이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어찌나 목에 힘을 주던지 저희 엄마도 상견례 다녀와서는 걱정이 늘어지시는 겁니다. 너희 시어머니 위세가 생각보다 더 대단하던데. 아휴, 우리 딸 시집살이 된통당하는 거 아닌지 걱정돼서 큰일이다. 엄마 딸 똑똑해서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아이고, 우리 딸 똑똑한 거야 엄마가 잘 알지만은 그걸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은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 나도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스펙의 시댁이면 나쁘지 않다 싶은 게 내 결론이야. 얘, 너는 무슨 시집 가면서까지 시댁 스펙 찾고 그래.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뭐 부잣집에 취직해서 놀고 먹을 생각하는 애도 아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낳을 아이들에게 그런 조부모 갖게 해주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시집살이 그까짓 거 웬만큼은 해주자 하고 말이야.
솔직한 제 생각이기도 했고 엄마한테 너무 걱정 마시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는데 말을 해놓고 나니 잘못 말했나 싶기도 했어요. 엄마 얼굴이 슬퍼지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좋은 집안에서 넉넉하게 자라지 못한 것을 그토록 한스러워 했었잖아요. 그러니 엄마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던 것 같은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기에 죄송하기도 했고 그랬죠.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저도 철들기 시작하면서 어릴 때 엄마 가슴에 대못 박았던 거 후회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엄마 표정은 어린 시절 제가 철없이 굴면 엄마가 짖던 표정 같아서 더 죄송했어요. 게다가 엄마가 뒤이어 하신 말씀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결혼을 안 할 거면 몰라도 그 집으로 시집을 갈 거라면 예단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아. 알지 엄마. 상견례 때 예비 시어머니 콧대 세우는 거 봤지? 아 내가 봐도 예단 제대로 챙기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 교양 있는 척하면서 직접적으로 딱 그렇게 표현하진 않았어도 바보 아니면 알아들으란 거지 뭐.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왕 제대로 할 생각이면 진짜 큰 맘 먹고 하는 게 낫지 싶어. 엄마가 한 1억 만들어 줄 테니까 예단비로 보내자. 1억? 아유 엄마는 무슨 예단에 1억씩이나 보내. 아유 말도 안 돼. 그 정도는 보내야 네 예비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을 것 같던데 뭐. 엄마가 해줄 수 있으니 해준다고 하는 거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난 그렇게 못해. 무슨 대단한 결혼을 한다고 1억을 예단비로 써. 대기업 신랑감? 나도 그 대기업 다니는데. 그래도 그 댁에서 보기에 우리 집이 보잘것 없다 싶으니까 자꾸 너한테도 그러는 거 아니겠어. 1억 보낸다고 안 그럴까? 아니, 내가 뭐 어디 하나 모자란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 우리끼리 상의해서 적당하게 할게. 엄마 입에서 1억이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솔직히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억이라니요. 흔한 말로 1억이 뉘 집게의 이름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단 제대로 챙겨주고픈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제가 그렇게 결사반대를 하고 나섰는데도 엄마 또한 완강하게 엄마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내 딸 기죽지 말라는 뜻으로 큰맘 먹은 거니까 엄마 말대로 해. 응? 무슨 1억이야 정말. 예단 적당히 하고 그에 맞게 예물도 정하면 되는 거지. 1억이라니? 아 진짜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이런 문제는 너보다 엄마가 더 잘 알아 이거사.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제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너도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엄마는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으셨고 기어이 1억을 보내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단함도 최고급 비단으로 맞춰서 보냈죠. 그 돈 1억을 보내놓고도 저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며칠 후 예비 시모가 연락이 와 저희 엄마랑 같이 예비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추석이 코앞이었기 때문에 예단 1억 받고 예비 시모가 감동이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명절 맞아 저희 엄마까지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하시려나 보다 했거든요. 추석 앞두고 집으로 초대한 걸 보면 예단 고맙다는 인사 제대로 하려는 것 같지? 그것 봐라. 엄마 말 듣기 잘했지? 1억이라는 돈이 그래 큰 돈이지.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거야. 1억 받고 나니까 그 대단하던 네 예비 시어머니도 이렇게 바뀌지 않니? 엄마 말대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런 거라고 해도 진짜 웃겨. 돈이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럼 돈만큼 대단하고 무서운 게 또 어디 있다고. 아유 하여간에 예단으로 1억 보낸 건 참 잘한 것 같아. 엄마가 마음이 참 좋구나. 난 뭐 별로 그렇진 않지만 우리 엄마 마음이 좋다니까 나도 좋네. 엄마는 예비 시모에 초대해 예단함 맞춘 한복집에서 최고로 비싼 고급 한복까지 빌려 입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빌려 입는 것도 눈 튀어나오게 비싸던걸요. 무튼 그렇게 한껏 신경을 써서 곱게 차려입고 예의를 다 갖춰 예비 시댁에 간 거예요. 그런데 예비 시모의 태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사뭇 다르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니, 아직 명절 연휴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한복까지 차려입고. 누가 보면 사돈이 시집가는 줄 알겠어요? 아유, 제가 입으로시 변변찮아 신경을 쓴다고 쓴 게 한복을 입는 거였는데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야. 그냥 좀 의아하고 우습기도 해서 그러죠. 사돈이 시집 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잔치에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옷이라 한 건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벼르듯이 차려입고 오시니 좀 그러네요. 예비 시모는 그렇게 한복 굽게 차려입은 저희 엄마와 제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그런 식으로 엄마와 엄마가 입은 한복을 비웃기부터 하더군요. 엄마는 민망함을 감추지 못하고 귀 끝까지 빨개지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 엄마가 괜히 민망하시잖아요. 초대받은 거라 예의를 지키려고 차려입으신 건데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요? 초대? 너 참 웃기는 애다. 내가 언제 너희 엄마 초대한다고 했니? 엄마 모시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그래, 내가 우리 집에 오라고 했지. 언제 초대한다고 한 적이 있어? 기가 막혔어요. 저는 화가 나서 예비 시모에 대항하며 엄마 기죽지 않도록 하려고 한 것인데 엄마는 이미 위축돌이대로 위축됐고 예비 시모는 더욱 기세등등하며 집으로 오라고 했지 초대한 게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소리 같은 거 아닌가요? 예비 시모는 저와 저희 엄마를 싸늘하게 바라보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놓기 시작하는데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예단 보낸 거 받긴 받았는데 꼴랑 1억 보낸 게 맞아요? 어머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1억이 적은 돈인가요? 꼴랑 1억이라뇨. 저는 애초에 얼토당토하는 금액으로 많이 보낼 생각 전혀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큰 맘 쓰신 거예요. 그 돈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큰 맘 쓴 게 겨우 1억이냐고. 1억 그거 누구 코에 갖다 붙여? 요즘 1억이 돈이니? 꼴랑 1억 보내놓고 그걸로 무슨 대단한 생색이라도 내려고 했어? 허파가 뒤집어질 것 같다는 게 그런 건가요? 태어나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한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1억을 무슨 껌값 취급했고 그런 예비 시모 앞에서 저희 엄마는 아무 말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속이 속이었겠냐고요. 거기다 예비 시모가 덧붙이는 소리가 가관도 아닌 거예요. 사부인 형편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면 뭐 어쩌겠습니까. 애초에 며느리 제대로 들이지 못한다 생각하고 있었으니 감수할 수밖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부인.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하다 소리를 해. 그 소리는 지금 엄마가 들어도 시원찮아. 현진아, 너 가만히 있어. 네가 이러면 엄마가 더 곤란해져. 그래도 사부인은 상식이 그나마 통하는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형편이 안 되면 부족한 부분 몸으로 때우기라도 하시면 어떠세요? 평생 식당 일을 했다니 일은 잘하실 거 아니에요? 마침 명절 앞이라 일손이 부족해서.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고 바로 앞에서 들은 말인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 안 하셨지만 예비 시모 그 소리에 움찔하시는 거 제가 다 봤다고요. 엄마도 욱하고 올라오는 게 왜 없으셨을까요? 저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하시는 건데 너무 화가 났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보낸다고 보낸 건데 기준에 안 맞는다 하시니 유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음식하는 일이야 자신 있으니까 힘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손님상 차릴 일이랑 명절 음식 장만 좀 해놓고 가세요. 송편 빚는 것부터 하면 되겠네. 뭐라고요? 기가 막혀서. 엄마, 절대 그러지 마. 그럴 것 없어요. 엄마는 예비 시모의 무례와 폭언을 다 참아내며 저자세로 예비 시모의 말에 답했고 저는 그런 엄마를 막아서며 화를 냈지만
엄마는 그런 제게 귓속말로 엄마 체면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깟 송편 내 손 한번 놀려주면 되고 명절 음식장만 그까짓 거 얼마든지 해주면 된다 하시더니 천천히 앞치마를 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눈 안 돌아가게 생겼나요? 금정유통. 어머니 명의 법인이던데 거기 뭐 하는 회사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딱 한마디를 던졌고 제 말 그 한마디에 예비 시모는 물론이고 멀리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예비 시누이까지 심하게 동교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놈의 집구석 아주 나락 보내줄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제가 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 비단 예단함까지 맞추긴 했지만 그 안에 실제로 1억을 넣었을 리는 없잖아요. 예단함은 형식이자 예의로 갖춘 것이고 실제 돈은 시모 계좌로 송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좌가 개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사업자 계좌였어요. 금정유통이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저는 일단 예단으로 1억을 송금한 후 그 계좌에 대해 좀 알아봤었어요. 홈택스나 공공데이터 포털 통하면 해당 법인의 실체나 거래 규모 같은 것들은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조회해 본 결과 금정유통이라는 법인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나오는데도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주소로 등록된 곳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됐던 거예요. 문제의 금정유통이라는 법인은 폐업한 지 3년이나 지난 회사인데 지금도 그 계좌로 송금을 받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싸했죠. 너무 이상해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얼마 전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가 나누던 대화가 생각난 거예요. 그때 분명 예비 시누이가 예비 시모에게 투자 어쩌고 하면서 법인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명색이 경제학과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제가 담당하는 일도 금융회계 관련된 일이에요. 예비 시모 사람 잘못 본 거죠. 저는 재빨리 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제가 유추한 것은 이랬어요. 예비 시모가 지인들에게 투자를 알선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모은 후 아무런 금융인허가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보낸 예단비도 그런 식의 자금으로 흡수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업자 등록은 있지만 금융상품 운영 인허가는 없는 단순 유통업이었고 심지어 그마저도 폐업 상태인데 그 계좌를 그런 식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지만 실상은 아무런 것도 보장된 것이 아니고 예비 시모가 임의로 다단계 투자금으로 돌려쓰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니 그런 저의 예상을 토대로 금정유통이라는 상호를 미끼로 예비 시모를 떠본 거였어요. 예비 시모는 물론 예비 시누이까지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 둘이 작당해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싶었죠.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는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지들이 말하면 목소리 떨리는 걸 듣고 더 떠는 것 같더라고요. 금정유통.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는데 어머니 목소리는 왜 그렇게 떨리세요? 뭐가 겁나서요? 겁나서라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가 겁내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까지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어서 무시당하다 싶으니 억울했냐? 이제 하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그러게 말이야. 금정유통이고 뭐고 우리는 찔리는 거 하나 없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나요? 금정유통 그 계좌 얘기 하나 했을 뿐인데 사시나무 떨듯 떠는 게 안 이상해요? 떨긴 누가 떨었다고? 억지 좀 그만 부려라. 빤히 보이는데도 뻔뻔하게 아무 잘못도 없다며 당당한 척을 하는 게 안타까울 지경이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파악이 끝났고 엄마 손잡고 그 집에서 나와 그 길로 바로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예비 시누이 SNS 계정을 통해 예비 시누이와 가까운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개인 메시지를 돌렸어요.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예비 시모가 자기 모임에 데리고 다니며 시집살이 시켜준 덕분에 제가 갖고 있게 된 예비 시모 지인의 명함을 통해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지인은 극히 제한적이니 예비 시모, 시누이와 관련된 지인들에게 가능한 널리 이 사실을 알리고 투자금을 보낸 피해자들을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죠. 제가 콕 집어 피해자라고 언급을 했기에 반응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기 시작하더군요. 너도 나도 투자금을 보냈다는 사람들이 한둘 답을 해오더니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잠깐 사이에 피해자 단체를 만들고 대표자까지 뽑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소리냐, 피해자라니, 이율 좋은 투자라고 하던데 이거 나 사기 당한 거냐 하며 난리가 난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저는 그렇게 피해자들을 확보했고 피해자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단체 고소 들어가자고 하던걸요.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 1억이나 물린 중요한 피해자 중에 한 사람으로 단체 고소에 가담했고 해당 사건은 바로 경제팀에 배당됐어요.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예비 시모가 찾아와 입에 발린 말로 저를 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가족들 사이에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서 그렇지. 틀림없는 투자 유치였다고. 투자 받아서 배당금으로 돌려주면 그게 투자가 아니고 뭐야? 그런다고 어머님이 저지른 불법이 합리화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말에 제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사실이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 투자금으로 수익이 났다고 쳐요. 그럼 그 배당금으로 저한테 돌려주려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예단비로 받은 그 돈은 그냥 꿀꺽할 거였으면서 이제 와서 그딴 소리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요? 그거야. 그건 예단비로 받은 거니까. 그 돈은 너희 엄마가 예단비로 보낸 돈 아니냐. 어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것도 없고 그쪽이 정말 괘씸한 게 뭔 줄 알아요? 1억이나 예단을 준비했는데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 돈을 무시하면서 송편이나 빚으라고 한 그 심보가 괘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딴 소리에 넘어갈 일 없으니까 헛수고 마세요. 저는 그렇게 예비 시모를 단호하게 돌려세웠고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사건 진행 과정에 매달렸어요. 예랑이는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에도 예비 시모의 횡포를 다 알면서 방관만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는 물론이고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예비 시모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랑이는 그걸 중재하기는커녕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늘 몇 발짝 뒤로 물러서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랑이에게 실망하기 시작했던 저였으니 일이 그렇게 된 마당에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을 리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자기가 좀 나서줄 수 없을까? 우리 엄마 지금 정말 큰일 난 것 같아. 내가 왜? 네 엄마가 지금까지 나나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다 봤으면서 넌 그렇게 모른 척만 했잖아. 너희 엄마가 지금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알게 뭐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도 지금 엄청 반성하고 있고 또 엄마 입장에서 들어보면 엄마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해 주라. 난 그럴 생각 전혀 없고 억울한 거든 뭐든 할 말 있으면 그 말 그대로 법정에 나가서 판사랑 피해자들 앞에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 네. 물론 예랑이는 예비 시모가 벌인 일들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비 시모의 횡포를 보고도 방관했고 저와 저희 엄마가 수모를 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역할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제가 어떻게 평생 믿고 살고 있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예랑이 입장에서도 전혀 억울하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애초에 파혼은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시모계좌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한 영장이 발부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한 후 시모는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를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도 조사 및 진술에 참여했고요. 이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예비 시모와 예비 시누이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일단 사기와 횡령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것에 더해 등록 없이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니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가상자산으로 불법 자금을 은닉한 것이 드러나 자금 세탁방지법에도 걸렸고요. 예비 시모 명의 계좌에서 비트코인 지갑으로 이체된 내역 등 블록체인 익스플로러로 해당 지갑의 흐름을 모두 추적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가 워낙 여러 명이고 금액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규모가 커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물론 피해액 반환 소송도 진행해서 제가 예단으로 보낸 돈은 물론이고 다른 피해자들의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것이나 다름없고 예비 시누이 또한 예비 시모의 공범이나 다름없으니 함께 법정에 섰고 형도 함께 살게 될지도 모르죠. 모녀가 함께 수감 생활을 하면 외롭지는 않으려나요? 예비 시모는 대단한 집안과 예비 시누이의 혼담이 오가는 중이라며 엄청나게 자랑을 하곤 했는데 당연히 혼담은 없던 것이 되었죠. 지금 감방 가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혼이 다 무슨 말이겠어요. 시집 잘 가기는커녕 엄마랑 나란히 감방살이 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게 왜 분수에 맞지도 않는 허세와 허영을 부리려고 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집 못 갈 형편도 아니었으면서 과한 욕심이 인생 망치는 원흉이었던 거죠.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예비 시누이 시집 잘 보내고 싶었던 예비 시모의 과욕에서 비롯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가장, 그런 가정에서 곱게 키워 우아하게 피아노 전공까지 시켰으면 된 거 아닌가요? 피아노 실력이 그리 훌륭하진 않았던 모양이니 연주자로 이름을 날릴 수는 없었겠지만 입시 레슨 아니라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레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반주자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찾아보면 전공 살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피아노 전공하려고 들인 돈이 얼마였을지 몰라도 그 돈 들여 공부했으면서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 예비 시모나 시누이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몰락을 보면서 제 삶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누구보다 잘 살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뿌듯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랑이와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며 연애 사실부터 공개를 했었고 곧 결혼할 거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기에 파혼 또한 한동안 회사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에서 입을 통해 저희들 파혼 사유가 옮겨다니며 회사 전체를 몇 바퀴는 돌았을 거예요. 저는 떳떳하지 않은 게 하나 없으니 가까운 동료들에게는 파혼 사유에 대해서 짧고 굵게 밝혔고 피해자들 지인의 지인 등을 통해 소문이 확산되면서 예랑이는 망신살 제대로 뻗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예랑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안 망신 또한 무시 못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는 거 이젠 알겠어. 나도 그동안은 제대로 몰라서 엄마를 두둔하려 했던 건데 이제는 아니야. 난 정말 억울해. 아버지도 노발대발 하시면서 엄마랑 이혼할 거라고 하시고 나도 엄마고 동생이고 다 필요 없어. 손절할 거야. 그런 소리를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내가 알아야 할 일도 아닌데 궁금하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난 무고하잖아. 억울해. 나도 피해자야. 엄마랑 동생 때문에 나도 지금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 현진아,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해? 우리 결혼만 해도 그래. 엄마랑 동생은 이제 더 이상 내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파혼할 이유가 없잖아. 너네 엄마나 여동생이 사기꾼이라서 내가 너랑 파혼한 건 줄 아니? 아닌 거 알지 않아?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것도 피곤하다 진짜. 회사에서 망신살 덧받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만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지 어이없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혼이고 손절이고 다 내 알바 아니지만 우리 엄마 돈 1억이랑 다른 피해자들 투자금 나 몰라라 할 생각 말고 그 돈 다 돌려주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든 손절을 하든 그쪽 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해주는 걸로 그 돈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혼이든 손절이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은 금전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그런 사실 공유하고 그쪽 집안 재산 다 압류할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랑이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니 허무감이라는 걸 처음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만하면 참 괜찮은 신랑감이라 생각했는데 사람 참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렇게 또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결혼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기에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천운이라 생각해야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와 저희 집안, 저희 엄마를 더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 희생한 엄마에게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쭉 들으셨듯이 저는 싸가지 없고 이기적인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 하나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건 죽어도 해야 한다 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 덕분에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입사까지 이뤘을지 모르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만큼 철도든 것 같긴 한데 아직 멀었겠죠? 앞으로는 좀 더 제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둘러보며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엄마한테 효도도 하면서요. 어떠세요? 이제야 제가 철이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으신가요? 아직 부족한 게 많으니 제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남겨주세요. 따끔한 말씀도 좋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잘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이 글을 쓰면서 저 자신을 더 많이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럴 수 있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들도 감사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과 충고 무엇이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든 제게는 큰 힘이 될 거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